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취직 준비생입니다. 결혼을 남들보다 일찍 하는 바람에 남편도 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남편과 한 집에 사는데 솔직히 저는 순간의 선택으로 충동적으로 결혼한 저의 선택을 지금도 많이 후회합니다.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한들 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딱히 아니지만요. 제가 이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저의 불우한 가정사가 원인이긴 합니다. 가정사라고 하긴 그렇고 저는 5살 때쯤 어려서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먼 친척 어른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을 다녀온다고 부모님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이 저희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아빠는 직사하시고 뒷좌석에 있던 저와 엄마는 사고의 와중에 온몸으로 저를 꼭 껴안아서 충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했습니다. 차가 충돌과 동시에 불이 나서 화마에 휩싸였는데 저는 가벼운 화상 정도만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의 살신성인 보호 때문이었죠. 사고가 난 계절은 겨울이었는데 엄마는 긴 롱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그 코트 자락 속에 저를 꼭 품으시곤 엄마는 팔과 다리가 거의 으스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치셨는데요. 저를 보호하신다고 품 안에 저를 꼭 안고 계셨죠. 20년도 더 지난 날의 기억인데 전 아직도 생애 마지막 엄마의 음성이 귀에 생생합니다. 수희야, 엄마 아빠가 곁에 없어도 너는 꼭 꿋꿋하게 잘 살아가야 돼. 알았지? 엄마가 어디에서건 널 지켜보면서 꼭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그나마 온전했던 왼쪽 팔로 겨우 더듬뜬 목에서 풀어 저에게 걸어주셨던 루비 목걸이. 그 목걸이는 생전 엄마가 아주 아끼시던 목걸이로 순금과 진짜 루비 보석으로 세팅되어서 꽤 값나가는 목걸이였죠. 엄마는 제게 그 목걸이를 떨리는 손으로 걸어주시면서 눈물 그렁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타 폭발 직전의 차 안에서 눈물 고인 뜬 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어린 마음에 눈을 뜨고 있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미동이 없고 깜빡이지도 않는 눈물 고인 엄마의 눈을 보면서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알 수 있었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엄마 죽지마 죽지마 소리치며 울고 있는데 한참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고 전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한 뒤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가 친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거두겠다고 나서는 집이 딱히 없었으므로 전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모두 고아원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한 가정에 입양이 된 적이 있었는데 6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파양당한 이후로는 입양자이가 들어와도 제가 싫다고 했었고요. 파양의 기억이 너무 독하고 가혹해서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살고 말지 다시는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입양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싶지 않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가 독립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해서 얼른 나의 단란한 가정을 꾸리자. 그게 저의 어렸을 적부터의 목표가 되었죠. 천주교 계열의 고아원이었는데 원장 수녀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지만 부모 없는 서름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버텼습니다.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디서건 엄마가 지켜보면서 널 지켜줄 거야. 감기에 시달려 고열이 날 때에도 소풍날 초라한 도시락에 혼자 숨어서 점심을 먹을 때에도 하계회 날 혼자만 추레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부끄러울 때에도
그럴 때마다 엄마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버텨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저였죠. 19살이 되었고 저는 고아원을 나와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올 때 얼마 안 되는 정착금을 받는데 저는 이 돈을 친한 언니에게 사기를 당해 홀랑 날리고 말았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언니였는데 우리 둘의 정착금을 합해서 좀 더 괜찮은 집을 구해 함께 살자는 말에 저는 정착금 전부를 그 언니에게 넘겼는데 돈만 받고서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해버린 것이었죠. 완전 길바닥에 나앉을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때 다행히 숙식을 제공하는 가평의 한 대형 식당에 운이 좋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시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숙식이 제공된다 이 한 문구에 저는 바로 이력서를 내었고 일이 고되어 보였지만 당장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취직을 했으니까요. 이 대형 식당의 여사장이 지금의 제 시어머니이고 이 집의 아들이 현재의 제 남편입니다. 처음엔 남편과 결혼 생각 따위 솔직히 일도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몇이나 되겠어요? 불같은 연애를 해서 눈에 뭐가 씌어 결혼하고 싶다면 모를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돈에 팔려 결혼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제가 결혼하게 된 경위는 위의 문장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지만 이게 팩트이죠. 식당에 처음 취직을 하고 아무리 힘들고 모진 대우를 받더라도 반지하 원룸의 보증금 정도를 모을 때까지는 악착같이 버티자. 그런 생각으로 독하게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지더니 일을 하는 중간중간 아랫배가 너무 아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겨우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 근종이 너무 크게 자라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수술을 하려면 당장 몇백만 원 넘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목돈이 제 수중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힘없이 병원에서 돌아와 식당으로 들어가니 식당 사장 아주머니, 지금의 시어머니께서 저의 안색을 살피며 물으시더군요. 병원 갔다 오더니 치료는 잘 받았어? 안색이 창백하고 안 좋은데 뭐래? 자궁 근종이 크게 생겼는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요. 에그머니, 아유,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병고야. 수술 받으려면 돈이 꽤 들 텐데. 학생, 수술비는 있어? 그렇지 않아도 수술비 마련 때문에 고민이에요. 고아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봐야 하나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니지, 고아원은 독립해서 나왔다면서? 듣자 하니까 정착금인가 뭔가도 사기당해서 홀랑 날렸다더니만. 원장님께 또 돈 부탁해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그래도 제 상황에서 그런 부탁 드려볼 사람은 원장 수녀님밖에 없어서요. 제가 어디서 대출을 받을 형편도 못 되고. 수술비가 얼마야? 내가 이자 없이 그 돈 미리 가불해줄게. 예? 진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학생 처지가 안 됐는데 그럼 어쩌겠어? 수술 받으면 한동안 일도 못할 텐데 생활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테고 내가 넉넉하게 돈 당겨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아가신 수술 잘 받고 몸이나 회복할 생각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술만 끝나면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얼른 병원부터 알아보고 몸이나 빨리 회복하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급하게 수술을 잘 받고 몸을 회복해서 다시 식당으로 나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술 후 몸을 회복하고 식당 일을 하려는 저를 자꾸 만류하는 시어머니였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는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식당 일 대신에 자꾸 자신의 아들을 돌보거나 아들과 함께 놀러 나가길 종용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희 너는 오늘 서빙 안 해도 좋으니까 철민이랑 영화관이나 좀 다녀오렴. 예? 제가 수술비다 뭐다 사장님께 갑을 받은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데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빨리 갚아야죠. 아니 얘는 눈치가 없는 거야 멍청한 거야. 내가 필요한 곳에 너를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너 말고도 식당에 서빙할 애들 널리고 널렸어. 우리 철민이가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고 집에서 심심하니까 말보도 좀 해주고 그래 여자친구처럼 좀 살갑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영화관도 같이 가주고 그래.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곱절로 시급은 쳐줄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거의 반강제의 막무가내로 자신의 아들과 데이트를 보내는 시어머니셨죠. 눈치가 그런 제의를 거절했다가는 당장 돈을 갖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그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영화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남편이 가고 싶다는 곳에 데려다주면서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정도가 많았는데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다고 푸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저를 여자친구 취급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싫고 불편했지만 제 사정이 뭐 그런 싫은 내색을 할 상황은 아니었죠. 빨리 일도 많이 하고 한동안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빚이나 빨리 갚고 이 식당을 뜨자. 그때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 큰 과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비싼 옷과 가방, 신발 따위의 선물 공세를 저에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희 학생, 지금까지 학생한테 들어간 돈이 다 해서 얼마인 줄 알아? 그거 지금 내가 이자까지 쳐서 도로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낼 자신이나 있어? 내가 우리 아들 몸 성취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탁하잖아. 눈 딱 감고 시집와서 그래, 평생도 아니야. 딱 10년만 우리 아들 곁에서 와이프 노릇 해줘. 그동안 수희 학생 가고 싶은 대학도 보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까지 줄 테니까. 어때? 10년 있다 학생하고 싶은 대로 뭐 이혼하든지 하면 되잖아. 응? 그렇게 계약 결혼 비슷한 것을 딜을 하는 식당 사장님,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때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돈은 수중에 하나도 없고 그래도 대학은 정말 절실하게 가고 싶었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제의를 허락했던 겁니다. 정말 10년만 이 집 며느리 노릇하면 그 후엔 저 보내주시는 거 맞죠? 대학도 꼭 보내주실 거고요. 당연하지. 한 입으로 내가 두 말 하겠어? 정 못 믿겠으면 지금 하는 말 녹음해 두든가.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녹음한답시고 그때의 대화를 휴대폰에 녹음도 해두었는데 어느 날인가 소리 소문 없이 행방이 사라져버린 제 휴대폰이었죠. 시어머니 말로는 식당 손님이 슬쩍 훔쳐가 버린 것 같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약속도 하나 지키지 않고 식당의 가세가 기울며 그들이 나에게 보낸 만행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나를 휠체어 타는 자기 아들의 간병인 혹은 하녀 정도로 부려먹으려고 마음먹은 시어머니의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신의 아들도 멀쩡한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시어머니는 정말 뻑적지근하게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 결혼식을 올리게 된 셈이었죠.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장가가기 힘들 거라는 편견이 마음속에 한이 되었던 건지 시어머니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나이도 어린 신랑 신부이고
요즘은 또 스몰 웨딩이 대세라 그렇게 결혼식을 크게 안 하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호텔 결혼식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철민이가 뭐가 부족해서 스몰 웨딩을 하니? 호텔에서 누가 봐도 프렁크렁 결혼식 올릴 거다. 드레스다 뭐다 비싼 걸로 시어미가 골라주면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를 파네. 너는 쥐뿔도 없는 애가 벌써 시어머니한테 훈수질이니?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결혼식 올릴 생각해. 알아들어? 내 아들 장애인이라고 장가가기 힘들 거라 손가락질했던 것들한테 아주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결혼식 올릴 거니까. 너도 서울의 여자대학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말해놨고 하객 알바로 네 양친 부모님도 다 살아계셨다고 할 거니까 그리 알고. 세상에 계시지도 않은 부모님을 하객 아르바이트까지 써가며 그렇게 위장을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서슬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분수에 맞지도 않은 떠들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고아원 원장수녀님을 결혼식에 부르고 싶어 했는데도 못하겠죠. 혹시라도 고아원 사람을 불러들였다가 저의 정체와 과거가 탄로나면 안 된다나요? 내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저의 정체 운운하는 것이 심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 맞다나 어떤 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결혼식을 올렸죠. 휠체어를 탄 남편을 데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까지 시어머니는 동참했습니다. 핑계는 휠체어를 저 혼자 끌고 다니기 힘들고 남편을 저 혼자 케어하기 힘드니까 따라온다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온다는들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정상적인 집안의 결혼 풍경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론 어렸을 적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리가 불편해졌다는데 그 사건 이후로 성격이 안 좋게 변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였죠. 원인이 어찌되었던 간에 감정 기복이 무척 심하고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무척 심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불같이 화내는 일이 많은 남편이었죠. 이런 남편의 비위를 맞춰가며 남편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저 역시 대학을 보내준다, 생활하는 거 걱정 없이 해준다, 이런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것이기에 불만을 늘어놓을 자격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가 입시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지원을 전혀 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면 학원도 다니고 수업도 들으면서 수능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학원비도 일절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 뭐라고 묻고 따지기라도 할라 치면 너랑 철민이 결혼하는데 돈이 대체 얼마나 들어간 줄 알기나 하니? 네 분수에 맞지도 않는 디자이너 드레스까지 입고 결혼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요즘 식당 장사도 안 돼서 죽을 지경이구만. 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태학 타령이냐? 결혼자금 대출 받은 거 좀 해결하고 식당 사정 좀 좋아지면 그때 태학은 다시 보내줄 테니 너는 네가 알아서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 어머님,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주셔야 공부를 하던지 말던지 하죠. 어머니 말하는 것 좀 봐. 너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드는 돈만 해도 얼만데 학원비까지 달래. 그건 네가 알바해서 벌어도 되는 돈 아니냐?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은 요즘 보면 꼭 학원 안 다녀도 인터넷 강의다 뭐다 많던데 너도 그런 걸로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지 뭘 학원에 돈을 갖다 바칠 생각부터 하니? 어머님, 인강 들으려고 해도 인강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요. 시끄럽다.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대학은 내후년에나 갈 생각해. 내 앞에서 그놈의 대학 타령 좀 그만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태도를 바꾸더니 대학의 대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며 발작을 일으키듯 성질만 내는 겁니다. 설상가상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은
점점 악화일로 걷기 시작하더니 장사가 너무 안 되는 바람에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가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공단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된 데다 시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춤바람이 나서 주방일은 참모 아주머니에게 대충 맡겨놓고 저녁마다 댄스학원 도장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댄스학원에서 임자 있는 유부남과 또 지저분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유부남의 아내가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가게에 대한 입소문은 점점 나빠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가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던 겁니다. 식당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집안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놓고 제게 돈벌이를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집에서 혼자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딱히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해서 양푼 냄비에 식은밥과 열무김치 따위를 넣어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오더니 주방에서 밥 먹는 저를 보곤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는 이런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는 주제가 꼬박꼬박 끼니 챙기는 데는 아주 부지런하구나. 나랑 철민이는 가게 경매 넘어가는 거 그거 막아보겠다고 여기저기 통 끌어다니는데 너는 그 밥이 목구멍에 꾸역꾸역 넘어가니? 남편한테 관심도 없고 그거 대학 갈 생각이 나는 며느리 뭐가 이쁘다고 엄만 시집을 하고 꼬드겼어. 저런 마누라인 거 알았으면 나 장가 안 오는 게 낫어. 에이 진짜 이놈의 결혼 부를 수도 없고. 괜히 제게 다가와서 제가 먹는 양푼 비빔밥을 거칠게 식탁 밖으로 밀쳐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대거리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어지러워진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부쩍 신경질이 든 데는 짚히는 원인이 하나 있기도 했죠. 원체가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일말에 정이 쌓여 결혼한 것도 아니어서 저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태까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약 결혼 비슷한 것을 하고 혼인신고도 했지만 눈 딱 감고 해보려고 해도 절대 내키지가 않더군요. 남편 상황상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주도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안 그래도 싫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해서 남편의 그런 제의를 매번 제가 거절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은 그런 욕구불만을 사소한 건수를 잡아 폭력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그렇게 제가 식사하는 밥그릇을 엎어버리거나 그런 저열한 방식으로 화풀이하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화풀이의 방식이 나날이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서 문제였죠. 가게가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이사를 가던 날 이삿짐을 나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막 때리면서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소리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마치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려 생각도 안 하고 대려. 그래, 철민이가 오죽하면 너한테 손찌검까지 하면서 돈 벌어오라고 난리겠니? 그만큼 우리 집 상황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게 문제지. 돈을 벌어도 몸성은 네가 벌어야지. 늙은 내가 마기를 하리? 아니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몸도 성치 못한 철민이가 막노동을 나가리? 우리 집에서 이제 돈 벌어와야 할 사람은 너니까 당장 나가서 구직 활동이나 해라. 얼른 직업소개서 가서 네 인적사항 등록이라도 하고 와. 당장! 그렇게 한술 더 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엉덩이를 발길질로 차는 신용까지 하며 저를 집 밖으로 내쫓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막장 같고 되도 않는 상황이라 저는 이게 과연 실화인가? 돈에 쫓겨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가가 이리도 혹독하구나 생각하며 집을 나왔죠. 터벅터벅 걸어가며 인력 소개소로 향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져. 저는 한 며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사는 고아원 동기의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며칠 외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해가며 집에 들어오라 독촉했지만 저는 일자리 구할 때까지 안 들어갈 테니 그리 알라 소리 지르곤 아예 전화를 꺼버렸죠. 반지하 원룸에 독립해서 사는 고아원 동기는 내 처지를 듣더니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 고생이냐면서 빨리 일자리 구하고 이혼부터 할 생각하라고 충고하더군요. 고아원 동기의 말이 100번 맞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문제였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혼은 더더욱 해주지 않을 종자들이었기에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더군요. 그래도 일단 눈앞에 닥친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고아원 동기가 하루는 구직 사이트를 함께 뒤져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희야, 너 예전부터 옷에 관심 많고 예쁜 옷 고르는데 선수였잖아. 여기 회사가 연매출 400억이 넘는 중소기업인데 스타일리스트 보조를 구한다네? 자격도 필요 없고 나이는 어릴수록 좋다는데 대학 졸업장 요구하는 데도 아니고 딱 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으로 중저가 여성 의류를 취급하는 기업이었는데 디자인팀의 스타일리스트 막내를 구하는 모집 공고였습니다. 저는 배워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서 당장 그곳에 원서를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며칠 후 그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가 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 장소에 가니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여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 틈에서 순서를 기다리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실무진들로 보이는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과 사장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심하게 긴장했지만 잘할 수 있다 떨지 말자 주문처럼 외우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 사장님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지며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사장님은 제가 줄창 끼고 다니는 엄마의 유품과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아무런 경황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죠. 내 딸 맞지? 너 목걸이 보니까 내 딸이 맞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하긴 내 말이 횡설수설로 들리겠구나. 네 엄마 이름하고 아빠 조남이 뭔지 말해다오. 저희 엄마 이름은 김명자 숙자이고 저희 아빠 이름은 차동자 철자인데 그건 왜... 네가 명숙이 딸이 맞구나.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명숙이 딸. 차수희. 수희야 미안하다. 이모가 이제야 널 만나다니. 영문을 몰라 벙쪄있는 내게 사장님은 일단 면접을 마친 뒤 사장실로 데리고 가서 그간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긴 시간 제게 들려준 사연은 다음과 같았어요. 사장님과 엄마는 어려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친자매와 같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결혼 전 부모님과 살았고 형제가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 그리고 사장님은 부모 없이 할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엄마네 친정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장님 댁보다는 먹고 살만해서 물심양면 어린 사장님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음씨가 좋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맛있는 불고기 반찬이나 카레라이스 같은
그 당시에 별식을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면 꼭 자기가 먹을 양을 남겨서 사장님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소풍날에도 엄마는 2개의 김밥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변변히 도시락 준비도 못하고 다녔던 사장님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돈이 없어 사장님이 대학교 진학을 못할 뻔했는데 이 역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선뜻 내어주셔서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의상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사장님은 서울의 의상학과에 입학했고 저희 엄마는 대학교 대신 아빠와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저를 낳았던 거고요. 엄마가 목에 걸고 있던 루비 목걸이는 사장님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해서 엄마에게 선물한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루비 목걸이 2개를 금은방에서 맞춰서 우정의 기념으로 나누어 낀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도 자매처럼 가족처럼 지내자. 내가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면서 너무 고마워했고 엄마는 사장님의 취직을 제 일처럼 축하하고 좋아했다는군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저를 낳았던 거고 사장님은 회사를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건데 그 사이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고 그 소식을 한참 뒤에야 접했던 사장님은 미국에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저를 수소문에 찾았는데 도무지 제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처럼 저를 찾게 되어서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드라마 같은 상황이 믿기질 않아 딱 1장 가지고 있던 가족사진을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맞아. 이거 명숙이가 맞아. 내 친구 명숙이. 우리 평생 자매처럼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교통사고로 황망히 떠나버릴 줄도 모르고 내가 내일이 바쁘게 산다고 네 딸을 그동안 열심히 찾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네 딸 수희를 찾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명수가 그리고 수희 아빠 이제 수희 걱정은 말고 편하게 쉬어요. 2사람 딸 수희는 이제 제 딸로 받아들여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글썽이는 눈으로 저를 꽉 끌어안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엄마의 유품 루비 목걸이, 내 분수에 맞지 않은 값비싼 목걸이라서 고아원 생활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곤 했던, 솔직히 제가 옛날에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을 때 이 목걸이가 한 원인을 제공했었습니다. 저를 입양한 새엄마가 제 목걸이를 탐냈던 겁니다. 새엄마는 제가 걸고 있는 루비 목걸이를 자신에게 줄 수 없느냐 물었죠. 저를 딸로 입양해서 키우는데 엄마에게 네가 걸고 있는 목걸이는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이 목걸이는 어른인 자신이 걸고 있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싫더군요. 엄마의 유일한 유품인 목걸이를 다른 여자가 걸고 있게 하는 것도 싫고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 엄마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하는데도 부득부득 목걸이에 욕심내는 새엄마가 너무 탐욕스러워 보여 딱 잘라 거절했었죠. 이 일을 계기로 빈정이 상한 새엄마는 저를 사사건건 구박했고 저는 파양당하고 말았던 아픈 전사가 있습니다. 파양당했던 일과 제가 현재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구박덩이처럼 살고 있는 상황을 사장님께 솔직히 저는 다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하게 된 과정을 듣고 현재 시댁에서 받고 있는 대우를 다 듣고 나더니 사장님은 분기탱천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사장님을 대동하고 당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한동안 휴대폰 연락도 받지 않았던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니, 배은망덕한 년을 봤나?
그동안 부모 없이 철천지 구하라고 풀상에서 며느리로 거둔 것도 모자라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혼 전에는 공짜로 아프다니까 수술까지 시켜줬는데 이제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은혜 베푼 시어미랑 몸도 불편한 남편을 버려? 어디 낯짝 두껍게 연락도 무시하다가 이제야 집에 기어들어와. 돈은 얼마나 벌어왔어? 취직이라도 못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이 넌 우습지? 우습게 보니까 내 연락도 계속 씹고 전화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시고 있던 물컵을 제 면전을 향해 냅다 던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평소 대동하고 다니던 운전기사 아저씨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셨죠. 다행히 남편이 던진 물컵은 운전기사 아저씨가 솜씨 좋게 한 손으로 탁 받아냈죠. 사장님은 운전기사에게 그 물컵을 돌려받은 뒤 냅다 벽을 향해 던져버리더군요. 와장창 소리가 나며 물컵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니, 어디서 포도도 못한 옆편네가 와서 행패야. 당신은 누구야? 우리 며느리하고 무슨 관계길래 컵을 던지고 난리야? 나 이 아이의 애미다. 어쩔래? 감히 내 딸에게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고 수술비 내줬다는 구실로 평생 며느리란 핑계로 족처럼 부려먹을 생각을 해? 사기 결혼 강요로 당신 고소할 거야. 내 이놈의 못돼 먹은 집구석을 그냥 오늘 다 부셔버릴까 보다. 사장님은 집에 있던 꽃병이며 액자 같은 것들을 냅다 던지며 집안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김 기사, 시끄러운 문제는 김 기사 선에서 해결하고 나와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알아서 그 선에서 적당히 쥐어주고. 당신들 똑똑히 들어. 이 아이 오늘부로 당신 내 집 며느리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야. 이런 부당한 결혼은 당장 취소야. 이혼 깔끔하게 안 해주고 버팅겼다간 콩밥 먹을 각오 단단히 해야 할 테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도장 찍어. 알아들었어? 그렇게 엄포를 놓고 돌아서는 사장님이었죠. 사장님, 아니 이모의 뒤를 따라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시댁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다음날 바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압박했죠. 반항하고 버텼다가는 콩밥 먹게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순순하게 저와의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른 부분에 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면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모가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비는 일까지 있었죠. 저는 알겠으니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두 분이서 잘 살길 바란다며 얼른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정말 거지 같았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을 수 있게 되었죠. 사장님, 아니 이모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회사에서 독립해 나와 본인의 브랜드를 론칭했고 그게 대박이 나서 의류 브랜드의 CEO가 되신 거더군요. 화려한 성공을 저희 엄마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세상에 없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맸던 저를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는 이모였죠. 어려서부터 네가 인형놀이 하면서도 고사리 손으로 인형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고 센스 있게 바꿔 입히는 걸 보면서 수희는 커서 디자이너 시켜야겠다. 그런 말을 너희 엄마랑 종종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다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반갑구나. 이모는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내가 적성이 있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주 어슴푸레한 기억이지만 의류회사에 다니는 멋쟁이 이모라고 엄마가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던 이모의 얼굴이 기억나더군요. 제 생일이나 어린이날 그럴 때마다 예쁜 인형과 공주 옷들을 잔뜩 사와서
저를 챙겨주던 그 마음씨 좋은 이모가 지금의 사장님이란 사실을 저는 가만히 기억을 더듬은 끝에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나만 좋다면 저를 의류회사의 후계자로 삼고 싶다면서 당장 대학 입시를 치르고 유학도 가라고 성하셨죠. 그렇게 일들을 차례차례 처리하고 난 뒤 저는 이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류회사 CEO로 성공한 사람답게 이모의 집은 넓고 아주 멋진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쾌적한 부잣집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처음엔 잘 실감이 나질 않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내 방을 가져보는 저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모,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져봐요.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모 같은 제 후원자를 만나서 대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후원자라고 하다니 좀 섭섭하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네 엄마랑 나는 가족, 친자매 이상의 관계였어. 내가 대학도 가고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네 엄마와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이모 역시 중학교 가서 바로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고 하나 다름없었어. 쓰러져가는 움막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날 물심양면 걷어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준 게 너희 엄마와 외조부모님이셨지. 난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짓말 같은 우연으로 너를 만나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가진 게 많아졌을 때 네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널 이렇게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하고 널 내 딸처럼 키울 거야. 그러니까 후원자니 뭐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날 엄마라고 부르렴. 알았지? 그렇게 이모는 눈물이 글썽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더군요. 이모는 제가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를 친딸로 호적에 올려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모와 모녀관계가 된 것이죠. 호칭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엄마라는 단어를 이제 와서 부르게 되다니 참 감개가 무량한 일입니다. 이모가 엄마가 된 후에 제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그토록 제가 바랬던 대학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었죠. 이모, 아니 엄마는 제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과목별로 일타 강사로 유명한 학원 강사를 수소문해 개인 과외를 붙여주셨고 의상 디자인과를 희망하는 저를 위해 실기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노력까지 더해져서 저는 7개월 정도 바짝 입시를 준비한 끝에 서울의 유명 의상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3수까지 생각했는데 바로 대학에 합격해줘서 너무 대견하다고 기뻐하는 엄마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제삿날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생전에 친엄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 위주로 제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의류 사업한다고 바깥일이 바쁜데도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엄마는 제수 음식 준비도 척척이셨죠. 그렇게 아는 지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제를 지낸 뒤에는 제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감사하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제가 이런 뒷받침을 받으면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도 아직까지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납니다. 2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는 나이라서
대학생이 되더라도 한참 늦가기인 데다 좀 유별난 상황의 신입생이긴 하겠죠.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은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되는데 남들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배로 더 열심히 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엄마가 꾸려가는 의류기업을 지금보다 더 훌륭한 회사로 키워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CEO가 되어서 저처럼 불우하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고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회사업에 아주 열심히 기부를 하십니다.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정과 사연을 꼼꼼히 살펴서 학비와 유학자금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엄마와 제가 가끔 같은 목걸이를 하고 사우나나 마트를 가면 사람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모녀가 닮은 것도 많이 닮았는데 커플 목걸이까지 끼고 다니냐면서 아주 사이가 돈독한 모녀지간 같다고 보기에 좋다고 아주 부러워들합니다. 그런 인사치레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웃음이 터져나오는 엄마와 저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디자인도 좀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빈티지한 스타일이 되어버린 목걸이지만 이 목걸이를 저도 엄마도 아마 평생 목에 걸고 다닐 것 같아요. 처음엔 저의 친엄마와 이모의 우정 목걸이였다가 엄마가 제게 생사의 마지막에 유품으로 전해준 목걸이였다가 결국 저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줄 분인 이모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목걸이. 물건에도 나름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더니 저와 엄마의 목걸이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파양당했던 시절 저는 한때 목걸이 따위가 뭐라고 새엄마에게 고집을 부려 그 집 식구가 되는데 실패했던가. 기분 좋게 새엄마에게 선물하고 말걸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괜한 집착으로 양부모님도 생기고 좋은 여건에서 대학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런 인격의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이 되기 힘들 뿐더러 제가 참고 견디었다 한들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사수했기에 제가 이모, 지금의 엄마를 만나게 된 거니까 그 목걸이를 파양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수한 건 너무나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목숨 걸고 잘 지켜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0몇 년 전 교통사고 장소에서 엄마가 그렇게 힘겹게 돌아가시며 제게 하시던 말씀. 어디에 있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서나 절 지켜보고 있을 거고 절 지켜줄 거란 그 말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는 엄마의 그 마지막 말씀을 믿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날 지켜준다는 엄마의 말과 다르게 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말 따위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죠. 혼자 남겨진 건 나고 고아의 운명이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구나. 남은 생을 내가 과연 엄마처럼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지막 음성이 이상하게 늘 제가 무너지려 하는 순간마다 또렷하게 생각이 나서 겨우 기운을 차리던 저였는데 꿋꿋하게 버티는 것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는 일이 하루하루고 인생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어찌 보면 엄마는 인생의 모든 지혜를 제게 알려주시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신 게 맞아요. 저를 지켜보고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엄마가 지키셨기에 제가 이모도 만나고 또 이모의 딸이 되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분을 만나 이렇게 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거겠죠. 하늘에 있는 엄마와 지금의 제 곁에 엄마. 두 분 모두에게 무한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엄마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꿋꿋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딸이 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